다음으로 5번 전력 원선도 및 전력 조류 계산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력 원선도, 전력 조류입니다. 전력에 관계된 그림고, 그 다음에 전력 조류란 것은 뭐예요? 전력의 흐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전력 원선도를 먼저 보면은 정전압 송전 방식이에요. 여기 전력 원선도는 전압이 변하지 않은 일정한 전압 방식에서 원의 반지름 로는 B, 여기서 B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4단자 정수 있죠? B,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얘기합니다. 임피던스 B를 얘기하고요. B분의 VS, VR, 송전 전압이 VS고 수전 전압이 VR이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송수전 전력은 언제나 원선도 원주상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송수전 전력은 전력 계산식에 의해 정밀하게 구할 수 있으나 원래 송전 전압, 송전 전류, 그 다음에 역률, 그 다음에 수전 전압, 수전 전류, 그 다음에 역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할 수 있지만은 원선도를 그리잖아. 이 원선도를 그려서 그 크기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원선도의 반지름은 앞에서 했지만 로는 B분의 VS, VR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보세요. 전력 원선도요. 전력 원선도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유효전력이고요. 여기가 무효전력입니다. 가로가 유효전력, 세로가 무효전력입니다. 전력 원선도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송전전력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송전전력의 원도 있고 이렇게 수전전력의 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전력 관계된 걸 모두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가지고 피상전력도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가 송전전력이고 아래가 수전전력입니다. 따라서 송전, 수전, 전력 모두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이런 거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에 지금 원으로 나타냈을 때 원의 이 반지름 있죠? 이 반지름이 B급분의 VS, VR로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의 반지름이요. 네. 그리고 이 수전 전력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것을 그리면은 전력과 관련된 대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당연히 전력과 관계된 이 세 개는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의 역률, 그 다음에 조상설비의 용량, 조상설비 저번 시간에 했죠? 전력용 콘덴서나 뭐 동기조상기 이런 것들을 얼마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고 전력 손실과 송전 효율까지 전력과 관계된 전력 손실과 송전 효율 그 다음에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단의 전압의 상차각, 전압의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간의 상차각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송수전 가능한 최대 전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송전 최대 전력, 수전 최대 전력, 그런 최대 전력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데 정태안정 극한전력입니다. 정태안정이라는 것은 전압 상태가 거의 일정한 상태, 전압이 거의 일정하거나 조금 변하는 상태에서의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을 정태안정 극한전력이라 합니다. 이것을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보통 나오는 것이 과도안정 극한전력입니다. 과도안정 극한전력. 과도란 것은 고장이 난 상태 등에 의해서 그 전압 등이 변하고 있는 상태예요.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태안정은 변하지 거의 조금 변하는 상태예요. 조금 변하고 그 다음에 과도안정은 고장 등에 의해서 급격히 변하는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못 구하고요. 우리가 2장에서 했었죠? 코로나 손실, 픽식에 의한 코로나 손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력 원선도에 관련해서 지금 이 전력 원선도에서 중요한 것들은
요거 있고요. 반지름하고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구할 수 없는 것들 요런 거 외우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전력 원선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유효 전압, 무효 전압 이런 것들 역률과 관련된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원선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 그러면 이 원선도만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원선도에 대해서 설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만큼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그 FM대로 정석으로 설명드리면은 그 부담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풀이에서 있죠.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만 설명드리고 여기 전력 원선도 부분 요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은 문제풀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요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력 조류가 있습니다. 전력 조류. 전력 조류는 뭐냐면 전력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냥 보세요. 우리가 원선도는 원선도라고 해서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즉 1대1의 관계가 돼요. 입력 하나, 출력 하나 1대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원선도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전력 조류예요. 전력 조류. 전력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보세요. 만약에 발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전소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변전소, 트랜스포머에서 변전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변전소 이렇게 보내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 발전소에서도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뭐 부하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력 조류라는 것은 흔히 1대1이 아니고 2대1, 뭐 3대3, 뭐 4대4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물망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여름에 덥고 이러면은 한국전력에서 한전이라고 해서 그 근무자들 앉아서 보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전력 조류 이런 것들을 전기를 보내고 개폐기를 열고 뭐 전력 보내고 변전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건데 그것이 전력 조류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 근무자들이 앉아서 하는 거 있죠. 급전소에서 전력 조류를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력 조류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전력 조류는 계산이 아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계산해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전력 조류를 한번 봅니다. 간단한 송수전 특성은 전력 원선도법을 가지고 알 수 있으나 전력 원선도는 송전단과 수전단 1대1로 대응하는 간단한 이기에서만 가능하며 송수전단 전압도 정전압 송전방 즉 전압이 바뀌지 않는 가정하에 이 원선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 송전 계통은요 많은 송수전 선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원선도법이 아닌 전력 조류 계산법에 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것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지만은 실제 그만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대신하게 되고 문제에서는 계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력 조류 계산을 보시면 수많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이 어떤 상태로 전력 계통 내를 흐르게 되고 여기에서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이 전력 계통 내를 흐르게 되고 이때 전력 계통 내의 각 모선이라고 해서 메인 라인이라 그래요. 모선이나 선로에서의 전압과 전류는 어떤 분포를 하게 될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을 전력 조류 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전에서 우리가 전력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다 전력 조류 계산에서 기지량과 미지량, 기지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미지량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선이
종류를 보시면 발전기 모선입니다. 모선을 우리가 메인 라인인데요. 메인 중심이 되는 선인데, 발전기 모선은 뭐냐면 발전기 제네레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메인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발전기 모선에서는 기지랑이 유효전력과 전압의 크기고요. 미지랑에서는 무효전력과 그 다음에 전압의 위상각입니다. 우리의 전압의 위상각은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중간 모선 모두 미지랑에 포함돼요. 네, 모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 모선, 부하에 연결된 메인 라인입니다. 부하에 연결된 메인 라인은 유효전력, 똑같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알고 있고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각을 모릅니다. 중간 모선은 발전기와 부하 중간에 있는 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기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 부하와 연결된 것도 아닌 메인 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알고 있는 기지량은 유출입 전력과 유출입 무효 전력이고요. 미지량은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각이 우리가 미지량이 됩니다. 그 다음 전력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운전 상태는 뭐냐? 이 전력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뭘 알 수 있냐? 각 모선의 전압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는 전압이 얼마고 나오는 전압이 얼마고 그런 각각 포인트에 있어서 전압 분포를 알 수가 있고요. 각 모선의 전력, 이 모선에서 전압과 전류를 계산해서 전력이 얼마나 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각 선례의 전력 조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거죠. 야간에 전력을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어떤 모선은 전력을 개폐기를 통해서 차단시켜서 꺼버리겠죠. 그런 것 통해서 이 선로에 전력이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 선로의 송전 손실도 알 수가 있고요. 각 모선의 상차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력 조류를 계산을 통해서 상차각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조류 계산 목적입니다. 이 전력 조류 왜 계산하느냐? 계통의 사고 예방 제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부하 걸렸어요. 이쪽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전기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전력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이쪽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쪽을 많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쪽이 과부하가 되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조류를 통해서 이러한 전력 흐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예방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계통의 운영 계획을 입안합니다. 운영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낮에 얼마를 보내고, 밤에 얼마를 보내고, 이번 달 얼마를 하고, 다음 달 얼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름에 얼마, 겨울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운영 계획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통의 확충 계획 입안. 그러니까 전력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은, 전력을 더 보내고, 변전 설비를 더 세우고,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 조류고요. 전력 조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답 이렇게 공부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전 용량 및 경제적인 송전 전압입니다. 송전 용량 보세요. 우리가 송전 용량은 PS라고요. 전압을 송전 전압을 V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세웠습니다. 이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만들죠. 1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세우는데, 발전소를 세우는 건 세우는 것이고요. 그 발전된 전기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1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송전선을 550메가짜리 2개로 할 수가 있고 100메가짜리 1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보세요. 154km 선로로 할 수도 있고 345km 선로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송전 용량을 결정하고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공식입니다. 기본적인 공식이요. 그래서 먼저 송전 용량 PS를 봅니다. 송전 용량이란 뭐냐? 송전 선로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전력이 100메가짜리로 할 수도 있고 50메가짜리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선의 굵기라든지
철탑의 종류라든지 철탑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송전도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단거리요. 단거리가 뭐예요? 수 킬로미터죠. 얼마 안 됩니다. 이때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없고 우리가 1장에서 전선 고려시, 전선 굵기 고려시 그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서 뭐가 있었다? 허용 전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는 빼고요. 단거리에서 전력 송전할 때 중요한 건 뭐다? 고려사항은 허용 전류와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인데 중거리는 어중간하니까 빼고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허용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장거리에서는 뭐 전압 강화, 전력, 그 허용 전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세요. 송수전이나 전압의 상차각이 적당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P는 X분의 EV 사인 델타. 이런 거 있죠. 상차각. 상차각. 그 다음에 조상기 용량. 우리가 그 선류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역률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조상기의 용량이요. 조상기 용량. 그 다음에 송전 효율. 단거리에서 이렇게 효율까지 고려할 필요 없지만은 장거리에서는 효율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송전 효율이 적당할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송전 전압입니다. 일단 요거 공식이 있다고 하고요.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인데 요거 뭐예요? 요거 실제로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스틸식이라고 해요. 스틸식. VS 구하는 거 스틸의 식입니다. 얘는 뭐냐면 보세요. 일단 5.5에 0.6L 플러스 0.01 P가 됩니다. P가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요. 보세요. V도 킬로볼트, L도 킬로미터, P도 킬로와트가 됩니다. 모두 단위가 킬로예요. 킬로. 뭐 어떤 것은 킬로고 어떤 건 메가고 이러면 헷갈리시겠지만은 모두 킬로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 다시 송전 전압을 스틸식으로 했을 때 요거 꼭 기억 외워주셔야 됩니다. 5.5 루트 0.6L 플러스 0.01P 혹은 0.01P를 뭐 100분의 P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스틸식 뭐 경제적인 우리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 뭐 154kV인지 345kV인지를 적당하게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VS 송전 전압 말고 PS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PS를 구하는 방법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면 P분의 P는 보세요. X분의 EV의 사인 델타입니다. EV의 사인 델타인데 여기를 EV라 하지 않고요. VS, VR. 예. 전기 기기 시간에도 얘를 배워요. 전기 기기 시간에는 EV, E가 송전전압, V가 수전전압이에요. EV 사인 델타 혹은 VS, VR입니다. 요 델타가 앞에서 언급했죠. 뭐다? 송수전 간의 위상차가 요 델타가 되는 겁니다. 델타, 상차각. 다 상차각에서 송전단 전압 VS와 수전단 전압 VR 간의 위상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전 용량 계수법이 있어요. 요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송전 용량 계수법입니다. 송전 용량 계수법. 여기에서는 송전 용량 K라는 것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P는 송전 용량 K라는 값이 주어지고 L분의 뭐다? ER의 제곱입니다. ER의 제곱에서 뭐 VR의 제곱이요. 예. 선간전압이니까 V라고 할게요. 송전 용량 K가 주어지면 그것 곱하기 거리분의 우리가 수전단 선간전압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KL분의 VR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부하법이라고 있어요. 고유부하법. 고유부하법에서 보세요. P는 우리가
공식 중에서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 R분의 V제곱처럼 여기에서는 Z분의 V제곱이 됩니다. Z분의 V제곱.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전압은 수전단 기준으로 해서 수전단 전압이고요. 이때 임피던스 얼마? 루트의 C분의 L V제곱.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면은 특성 임피던스 앞에서 했죠? 루트 C분의 L입니다. 그래서 루트 C분의 L 분의 V 때 수전단 전압 VR의 제곱이고요. 이때는 메가와트 퍼 회선입니다. 1회선당 이만큼의 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 용량 구할 때 있죠. 송전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3개가 되는데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는 보통 XL은 2파이프 리액턴스에 의한 값이 되고요. 리액턴스에 의한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고, 요거 경제적인 전압 공식과요. 우리가 송전 용량 공식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다음으로 페란티 현상이 있습니다. 5번 가시면 페란티 현상이 있어요. 페란티 현상. 이건 어떤 거냐면 보세요. 페란티 현상이 얼마 간단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터 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터 부하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L 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L 부하. 그래서 중부하일 때는 L 부하라고 해요. 중부하. 많이 사용한다는 거. 부하를 많이 사용할 때. 근데 경부하가 되잖아요. 경부하가 되면 여기에 이 L 값도 있지만은 앞에서 이렇게 대지정전용 이런 것도 있죠. 작용정전 용량 이런 값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작용정전 용량도요. 그런데 경부하일 때는 이 L 값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 작용정전 용량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중부하일 때는 L 부하가 많기 때문에 작용정전 용량 이 C가 묻혀요. 이것들이 깎아먹고 L 부하가 되는데 경부하일 때는 얘가 작아지니까 이 C에 의한 대지정전 용량, 상호정전 용량에 의한 이 C 값의 영향이 더 커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콘덴서에 의한 전류는 진상전류라고 그러죠. 콘덴서에 의한 전류는 위상이 앞서기 때문에 진상전류가 되고 이 진상전류에 의한 앞에서 계산했죠? 충전전류가 있습니다. 그 충전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커져 버리는 거. 봅니다. 페란티 현상은 정전 용량 때문에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충전 전류 앞에서 흐른다 그랬죠. 충전 전류의 영향이 클 때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진상이 되어서 부하 여기에 L 성분 깎아먹고요. 진상이 되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즉 콘덴서에 의한 전압은요. 전압을 다 보태주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전압 강화요. 마이너스 전압 강화인데 VS 마이너스 해보세요. 선로에 리액터가 있습니다. 리액터에 의한 JX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콘덴서에 의한 진상 전류면 JI가 됩니다. JI. 그러면 VS에 마이너스 보세요. J 곱하기 J 하면 J 제곱이 됩니다. J의 제곱 얼마면 마이너스 1이에요. J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되고 XI가 된다는 겁니다. 전기 기기 과목 가면은 이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희 교재에 이렇게 있는데, 즉 콘덴서에 진상 전류가 흐르면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처럼 돼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중에 수전단 전압이 더 커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경부할 때 L 성분이 작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됩니다. 이거 페란티 현상 있죠? 실기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쓰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수전환자담이 송전환자담보다 높아지는 현상 그 쫙 지금 여기 있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지 대책으로는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진상이 아니고 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L 성분이 작아져서 진상 성분이 되는데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상 전류가 흐르면 된다는 거예요. 지상 전류면 여기 전류가 마이너스 J거든요. 마이너스 J에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전단에 블로우 리액터 설치. 블로우 리액터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역류를 계산하는 조상설 중에서 부하가 C 성분일 때, 부하가 C 부하일 때 역류를 계산한 것이 블로우 리액터라고 했는데 실제 부하가 C 성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경우 있죠. 부하 자체가 C가 아니고요. 경부하에 의해서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우 리액터를 쓴다고 합니다. 병렬로 연결하는 코일을 얘기해요. 블로우 리액터. 페란티 현상 방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동기 조상기의 부정여자 운전. 지금 여기에서 C 성분이 크니까요. C 성분이 크니까 부정여자로 해서 운전한다. 예, 부정여자로 해서 운전한다. 예, 그 다음에 주파수와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주파수와 전압 제어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유효전력은 주파수, 유효전력 주파수, 무효전력 전압입니다. 예, 요것이 관계가 좀 꼬이긴 꼬였어요. 이래서 그렇다는 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효전력은 주파수, 무효전력은 전압입니다. 그렇게 제어를 한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제어는 주파수 조정이고요. 주파수 조정하는 방법은 조속기예요. 우리가 뭐 수차든지 터빈이든지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조속기라고 하는데 조속기에 의한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 제어에서 주파수 조정, 유효전력을 제어하고 무효전력 제어는 전압을 조정합니다. 전압 조정하면 무효전력이 조정되는데 무효전력 자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상 설비에 의한 무효전력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조정을 자체를 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여자 전류, 즉 계좌의 크기를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력 계통에 연계가 있습니다. 전력 계통에 연계 보세요. 연계란 건 뭐냐면 앞에 제가 전력 조류처럼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뭐 발전기 빼고 변압기가 이렇게 있나, 변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계란 건 뭐냐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연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변압기는 이런 부하에, 이 변압기가 이 부하에 연결하는 건데 연계를 하게 되면은 이 변압기도 여기에 공급하고 이 변압기도 여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로는 복잡해지죠. 선로는 복잡해지지만 연계를 통해서 이것을 구역을 파괴하고 연계를 통해서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전력계통 연계가 뭐냐면 전력계통이라는 것은 전력을 발전해서 수송하고 배전하고 송전, 배전 그 전체를 우리가 전력계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력계통을 병렬로 운전하는 것으로서 계통을 연계시키면 전력계통 규모가 증대되고 계통의 임피던스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렬로 많아지죠. 임피던스는 연결하게 되면은 병렬 연결하면 임피던스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임피던스 값은 작아진다. 장점 보세요. 설비의 용량이 절감됩니다. 설비의 용량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따로 여기는 따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이쪽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과부하가 걸릴 것에 대비해서 여기에 용량을 더 크게 한다가 아니고 여기도 분담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과부하가 되면 어떻게 여기에서 조금 더 당겨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설비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비 용량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설비 용량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건설비 및 운전 경비를 절감함으로 경제적인 급전이 가능하다.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통 전체로서 신뢰도가 증가한다. 우리 신뢰도란 말은 뭐냐면 전기에서 신뢰도란 말은 정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전이 안 되고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만약에 이 변압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전 가능성이 훨씬 작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부하 변동의 영향이 작아서 안정된 주파수 유지가 가능하다. 부하가 급변하더라도 급변하면 여기에서 공급한 여기가 부하 급변하더라도 얘가 공급해주기 때문에 보세요. 이 변압기가 이거 보세요. 한 대에서 공급받으면 이 변압기에 무리가 가겠지만 두 대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얘는 더 안정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하 변동에 닿는 영향이 작아져서 안정된 주파수 유지가 가능하고요. 단점은 뭐냐? 단점은 연계 설비를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계를 통해서 선로도 복잡해지는 이런 연계 설비를 시설해야 되고, 사고 시 타겟통으로 사고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가 고장 났을 때 이가스 구분이 지어지면 연결하지 않는데 얘만 이 선로만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얘에 의해서 이것도 고장이 나고 이것도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사고 시 타겟통으로 사고가 파급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병렬 해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로 임피던스 감소한다 그랬죠. 단락정도 증가돼요. 보세요. 뒷장에 사겠지만은 우리가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곱하기 전격 전류가 됩니다. 임피던스가 연결해서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단락 전류가 커지게 돼요. 즉 우리가 합선이 발생하는 그런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전류가 우리가 평소에 흐르는 전류의 수십 배예요. 그 수십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기들이 고장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계를 통해서. 네. 단락적으로 증대되고 통신선의 전자 유도 장애가 커진다. 이런 고장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이 고장 전류에 의한 다른 유도 장애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여기 나오는 의미들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3장 조상설비, 총전특설비 조상설비 고생이 많으셨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의 개념을 확 잡아주시면 3장 전체에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이에요. 전력공학 전체에서 부담이 가장 큰 것이 3장이고요. 실기를 통틀어서 부담이 가장 큰 것이 이 3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 공부하시면서도 이 전력공학 3장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다시 보셔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여기에서 확 잡고 가지 않으시면은 다른 데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여기 3장 부분 한 번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